3부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그럼 개인분들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주변에 보게 되면은 투자해서 돈 벌으신 분들보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돈 버는데 주변에서 또 너 돈 벌었으니까 막걸리에다 사라 이런 거 사기 않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보면은 그렇게 그 투자해가지고서 많이 성공하신 분들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아까 현사님 말씀하셨지만 동학개미니 뭐 상학개미니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하다 보면은 유럽 시장이 좋아지면 유학개미도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게 좀 그 시들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 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 볼 자가 투자하면서 이렇게 마음고생이 심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간을 갖고 있냐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투자하면서 마음고생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사람인데 또 주가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할 돈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나중에 드리고요. 왜 이제 투자에 실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극적인 그림인데요. 이 한국인들이 주식시장으로 돈을 많이 넣고 돈을 빼고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올 때가 언제냐면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들어옵니다. 80년대 후반에 주식 투자 열풍이 있을 때도 코스피가 거의 100에서부터 1000까지 10배 올랐거든요. 3조 호황 시절에. 근데 거의 고점에서 주식 투자해서 돈이 들어오고요. 또 94년도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거의 고점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이때는 돈이 바이코리아 펀드라고 하는 펀드 형태로 외환이직거리 역시 고점에 들어오고요. 이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왔을 때 이때가 적립식 펀드로 들어와서 굉장히 투자 문화가 바뀌는 좋은 시기였지만 그래도 뭔가 고점 부근에서 투자를 하고 동학개미 열풍도 크게 보면 고점에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투자라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투자를 기본적으로 비쌀 때 시작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비쌀 때 투자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혹시 왼쪽의 그림이 뭘로 보이시는지요? 아리따운 여성의 옆모습이기도 하고요. 좀 성깔스러운 베브리코의 노파로도 보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주 드물게는 두 가지 다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세히 보시면 둘 중에 하나는 보이실 텐데 굉장히 뭐 노파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리따운 여성의 옆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은 남성의 앞모습이기도 하고 옆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많이 쏠리는 거는 사람이 가진 인지적인 속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자는 미래를 전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터놓고 말씀드리면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어떠한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도 지금 검증할 수가 없어요.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오늘 전주에서 이런저런 앞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검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미래에 대한 예측행위가 그렇거든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팩터는 뭐냐면요. 지금 보이는 거예요. 미래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거나 내가 경험한 가까운 과거가 미래에도 지속이 될 거라고 믿는 인지적 편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한 10.9배쯤 돼요. 고가에서 저가 매도를 하니까요.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기 직전에 그 당시에 좋은 금융상품 중에서 저 같은 월급쟁이들이 하기 좋았던 것 중에서 장기 주택마련저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막 이제 연말정산도 잘 받고 해서 제가 그거를 10년 이제 부었는데 돈 쓸 일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창고에 앉아 계신 그 여자 직원분이 저한테 손님 그 돈으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펀드를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런 무슨 펀드 안내책자를 막 드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증권회사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면 더 하셔야죠 그러면서 저한테 막 권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뭐 안 했죠. 저는 뭐 어차피 펀드라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가 종합주가지수가 한 1900포인트 할 때였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서 주가가 2000 갔던 주가가 1200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뭐 적립식 펀드로 월급쟁이인데 월급 나오면 펀드 투자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 그 은행에서 저한테 너무 세상이 안개 속이래요. 앞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커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적립식 펀드에서 자동이체 되는 거를 끊으면 어떨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은행이 저한테 권고했던 게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고객을 위해서 최선의 조언을 한 건데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1900에서 나보고 주식하라고 했던 사람이 왜 1200 오니까 하지 말라 그래? 마음이 시키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제가 좋아하는 경제사학자 중에서 찰스 킨들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내 친구가 돈 버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내 분별력을 더 흐르게 하는 일은 없다. 막 올라가게 되면 전 이걸 탐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 욕심 있고 돈 벌고 싶은 욕심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탐욕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화가 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란 건 늘 사이클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돈의 움직임이 조금 휘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화끈하게 들어오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 몇 년 동안 안 하고 뭐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으신 거 아닌가. 저희 해석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선사님 지금까지 재미를 못 보셨다는 얘기나요? 아니요. 저희는 직접 투자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네. 펀드 투자나 이런 걸 해서 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장기 수채마련 저축 이런 거 했다가 그건 이제 저축이니까. 그건 했었으니까. 그건 예금이니까. 네. 저도 예전에 해봤었는데 그 소득공제 얼마 받고 나서 많이 다니신다 저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과연 주식 투자를 접근할 때 우리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과연 소위 말해 단타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전문가분들이 길게 보고서 투자라는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길게 갔을 때 물론 주식시장에 파도가 있지만은 네. 과연 퍼포먼스가 좋은 것이냐? 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 이런 나온 건 있나요? 주식을 아주 재수없는 고점에서 사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코스닥 2000년 닷컴 버블이 있을 때 코스닥 지수가 한 29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몇 포인트 하나요? 800, 800포인트 되네요. 그때는 뭐 도저히 그 지탱이 안 될 정도의 그런 그 버블이 있는 때 주식을 잘못 사면 회복이 안 되고요. 89년도에 일본 주식 니케이 225 주식이 39,000엔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30년 더 지났는데 뭐 2만원, 3, 4천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버블 잘못 걸리면 큰일 나고요. 한국의 건설주의 고점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1979년입니다. 그때 중동 건설붐이 있으면서 건설주 주가가 많이 오르고 건설주 파동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익으로 지탱이 안 될 정도의 너무 주식을 비싸게 사면 그거는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산 가격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건 늘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뭐든지 간에. 저는 뭐 불패 이런 거 믿지 않아요. 불패 그런 거.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고 사도 좋을 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자산은 없어요. 그런 말이 나올 때는 너무 많은 기대가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쪽인데, 근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연간 등락률입니다. 한 해 한 해 이제 주식이 이제 오르고 내림이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경제에 대한 걱정도 많고, 특히 뭐 외환위기 이후로는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으로 들어가면서 막 걱정이 많은 경제인데, 2000년대 들어서 종합주가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몇 번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문제를 답을 펼쳐놓고 말씀드려서 그런데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외환위기 이후로. 물론 외환위기 때는 3년 떨어지기도 합니다. 외환위기는 뭔가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면 주가가 3년 연속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근데 외환위기 때 제외하면 2000년대 이후로는 주가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적도 없고, 뭐 70년대부터 넓혀보더라도 주가지수가 그럼 2년 연속 떨어진 건 몇 번 있냐? 요때 있네요. 90년, 91년, 82년, 83년 2년 연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72년부터 그려졌으니까 50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거나 현재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경험칙으로 보면 올해 떨어졌는데 내년에 또 떨어진다. 이거는 한 16년, 17년에 한 번 경험하는 일이, 자주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때는 2년 연속 주가 떨어지고 90년, 91년은 32% 떨어지고 꽤 많이 떨어졌지만, 이때 떨어진 이유는 주가가 10배 오르기 때문이에요. 150에서 1000까지 급등을 하니 그 다음에 반작용도 크게 나타났거든요. 82년, 83년은 2년 연속 떨어졌지만 주가지수가 7.6%, 작년 떨어진 거에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이것도 뭐 심각한 하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뭐 긴 말씀 드릴 거 없이 올해처럼 경제에 대한 걱정도 많고, 조금 속된 말로 기업이익이나 매크로 변수나, 지금까지는 속된 말대로 죄송합니다만 좀 거의 개판에 가까운데, 작년에 많을 때는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2차 대전 이후로 미국 주식이 2년 연속 떨어진 거는 2번밖에 없어요. 72년, 73년, 73년, 74년 대공황 때, 또 닷컴 버블 때 3년 연속 떨어진. 한 80년 동안에 올해 주가가 떨어졌는데 내년에 또 떨어진다. 미국에서 4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일이에요. 물론 이럴 때가 있네요. 대공황 때. 대공황은 자본주의가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가장 심하게 망가진 때거든요. 이럴 땐 주가가 4년 연속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저는 주가가 잘 안 떨어진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입에 발린 얘기만 해서 조금 저는 불만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나쁘다면 나쁘다는 주장도 하고, 비싸다는 주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저희 같은 전문가 집단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신뢰를 많이 좀 잃고 있다라고 보는 쪽인데, 올해가 시장이 나쁘다 이런 주장을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비관론의 편에 서지 마세요. 그건 틀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어려움은 경제가 어떻게 보면 자기 규정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그런 속성도 있고요. 그래서 주가지수가 잘 안 떨어지고, 특히나 전 대공황 이후에 이 대공황 때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능을 못했는데, 지금 뭐 경기 나빠지고 막 돈을 쏟아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대치를 조금 이렇게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주식은 아주 비싸게 사지 않고 내 판단이 옳았다 그러면 복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조급함이죠. 빨리 벌어야 된다라는 게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에는 이제 일반 부자 같은 경우에 네.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느 한쪽으로다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고, 또 펀드라는 것도 펀드 상품도 좀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믹서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냥 그 전문가에게 맡기는 펀드 같은 것들은 간접 투자가 있고요, 또 직접 하는 직접 투자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번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기도 한데, 주식은 야구보다 더 투자자에게 유리한 게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야구는 스트라이크 3개를 안 치면 아웃이 되는데 주식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웃당하진 않거든요. 근데 스트라이크를 못 친 건 지나고 나면 아쉽지만,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알이에요. 암. 내가 잘 아는 거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만약에 내가 직접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회계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 소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 없이 막 사는 거는 저는 투기라고 보는데, 일단 이제 전문가들에게 주식을 맡기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큰 낭패는 안 봐요. 우리가 인기가 있을 때 그 바이코리아 펀드라고 하는 거 외환위기 직후에 거의 국민 펀드였거든요. 근데 고점에서 들어가서 뭐 바이코리아 펀드가 반토막이 났는데, 결국 펀드 판매 안 하고 버틴 분은 시간이 지나고 원금 이상으로 갔고요. 또 인사이트 펀드라는 게 있었죠. 굉장히 큰, 우리나라 제일 큰 자산운용. 인사이트 펀드도 설립하자마자 굉장히 많이 깨먹었지만 결국은 원금 이상 갔는데,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주로 이제 뭐 인덱스, 시장에 맞추는 투자를 하는데요. 지금 이게 보시는 그림이, 혹시 다우지수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우지수? 미국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한 6,000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30개를 만들어 구성이 된 게 다우지수인데, 지금 이 차트는 뭐냐면 우리가 보는 다우지수의 궤적이고요. 이거는 1982년 초에, 1982년 시기가 미국 시장이 70년대 되게 어렵다가 82년부터 바닥치고 다우지수가 20년 동안 16배 올라갔거든요. 20세기 들어서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았던 절호의 찬스에 미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 30개로 구성된 다우지수를 내가 한 주 직접 사서 직접 투자하는 성과와 다우지수의 성과인데, 직접 투자한 성과가 다우지수의 성과보다 되게 낮아요. 왜 그러냐면 82년 초에 다우를 구성하고 있었던 종목이라 그러면 미국에서 제일 좋은 우량주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죠. 그 30개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는 4개밖에 없어요. 26개는 막 없어지고,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장기간 왜 이렇게 잘 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았는가, 많이 안 떨어졌는가는 주가지수가 가진 속성 때문에 그래요. 주가지수는 승자의 역사입니다. 이 다우지수가 이렇게 올랐던 것도 나쁜 것 빼고 좋은 거 계속 갈아끼니까 지수는 많이 안 빠지는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AIG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가 파산될 것 같으니까 다우지수에서 AIG를 떼요. 그리고 크래프트라고 하는 좋은 기업, 그 과자 만들어 파는 안정적인 기업을 넣어요. 그러니까 주가지수라고 하는 건 나쁜 것 빼고 좋은 걸 계속 갈아끼니까 크게 낭패를 안 보는 거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미국의 다우지수처럼 30개를 꼽아서 만든 대표지수는 아니지만 한국에도 상장폐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등한 건 끊임없이 배제시켜요, 주가에서. 그러니까 지수는 크게 낭패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주식을 잘못 샀다 그러면 상대 내 재산은 빵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가에 대한 펀드나 아니면은 이 지수에 대한 투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직접 투자라는 거는 대박을 노리기 때문이죠. 최근 10년 동안에 10배 오른 종목이 30개 됩니다. 5배에서 10배 오른 종목은 몇 개나 돼요. 우리는 이런 로망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10년 동안 망한 게 200개가 되고요. 60%당 밀린 것도 156개가 됩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예금을 하면, 복리로 하면 지금 같은 저금리에도 50%는 벌 텐데. 그래서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식과 소양과,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주식 투자가 워렌 버핏이 말이 참 좋은 게, 안 하는 것도 투자예요. 내가 모르는 거 안 하고 내가 알 수 있는 걸 기다리는 것도 투자예요. 그래서 그 저자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파브리지오인가? 이런 그 좀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단도 투자란 개념을 얘기했는데, 단도 투자는 이 사람이 투자하는 업종은 첨단 산업 아니에요. 자기가 잘 아는 업종에서 투자의 기회가 생길 때만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있는데, 근데 뭐 이런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 주변에서 돈 번다는 소리가 막 걸리면
나도 여기 편성을 해서 한번 벌어보겠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거,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 얼마나 잘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느냐가 또 투자로 돈 버는 첩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여전히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 보시기에 네. 그 오늘 뭐 저희가 토론회 하면서 네. 그 특정 업종이라든지 종목 이런 거를 언급하기는 쉽지 않은 거고, 네. 그 선생님이 또 오랜만에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한테 네. 그 투자하면서 가지고 있을 만한 어떤 투자 원칙, 네. 내지는 마인드, 네.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해 한 주시죠. 2, 3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철학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은 참 미스터 마켓이다. 시장은 조울증 환자다. 라는 건데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비합리적이다. 이건 아니에요. 시장은 대체로 합리적이지만 늘 합리적인 건 아니다. 특히 주가가 막 오르고 달아오를 때는 너무 이제 위쪽으로 과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너무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는 건데,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거는 시장을 조울증 환자라고 평가를 했어요. 동일한 재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최근만 봐도 그래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어떨 때는 야 미국 경제 좋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요. 또 어떤 날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도 경제 지표 좋으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겠네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과 벤자민 그레이엄은 시장은 조울증 환자고 늘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면 시장은 이 기준보다 더 높아지기도 하고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장기 투자는 뭐 그냥 오래 들고 있으면 됩니다. 뭐 저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시장을 알 수 없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주식이 내가 평가한 이 주식이 10,000원이다 라는 건 내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직접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아니면 다 간접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내 이 주식이 10,000원짜리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는 내가 공부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주식이 만약에 6,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으면 내가 볼 때 10,000원인데 이 주식이 6,000원 사야죠. 근데 이 주식이 6,000원에 거래된다는 거는 나는 10,000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이 주식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 주식의 가치를 언제 알아줄지는 내가 알 수 없죠. 그러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예요.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이걸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직후에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 벼락거지라는 참 듣도 보도 못한, 예전에도 주가가 올라갈 때 상대적 박탈감을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투자 안 하면 거지래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 어렵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어느 정도 투영되어 있다고 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집도 못 사고 그런 절박감이 있는 건데요. 근데 저는 조급함은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해요. 투자자의.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코로나 직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27%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큰 장이었어요. 큰 기회였습니다. 근데 1980년대 이후로 우리 증시는 8번의 강세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직후의 강세장이 다시는 없는 기회였을까요? 8번 중에 랭킹 6입니다. 저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버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면 또 와요. 다만 이제 우리 증시처럼 성장이 많이 돌아가는 증시는 고점이 잘 안 높아지고 어떤 일로 저점이 확 낮아졌을 때가 큰 기회가 되거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조급함은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토마 피케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프랑스의 좌파 경제학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장기적으로 불평등이 커졌는데, 불평등의 원인은 우리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자산 가격이 그 속도를 더, 자산 소득의 증가가 노동 소득의 증가 속도가 빠르니까 불평등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하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자에게 유리한 게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존재해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라는 게임은 부자에게 유리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돈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 작년에 주식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도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자기의 그 사람은 주식은 자기 전 재산의 일부이다 보니까 빠지면 또 사고,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자에게 유리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기간에 내가 잘 찍어가지고 한다? 저는 이런 능력 가진 사람 없다고 봐요. 한 번은 그렇더라고 두 번, 세 번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고, 주식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번 워렌 버핏은요, 90% 이상의 재산을 65세 넘긴 나이에 형성됐어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특히 주식은 나쁜 거 다 갈아 끼고 좋은 것들이 끊임없이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생활인으로서 느끼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 당위성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조급함이 최대의 적입니다. 버스는 늘 옵니다. 자기가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돈으로 잘 견디시고 그러면 저는 투자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1시간 반 정도에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돌아가는 상황하고, 그다음에 그 대중연합회의 수출 문제, 그다음에 요즘에 다른 시장 문제를 오늘 전반적으로 다뤄보고, 김학규 센터장님의 나름대로의 돈에 대한 또는 투자에 대한 철학 문제를 말씀해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